안녕하세요.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저는 손에 잡히는 친환경 건축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환경 건축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좀 건강한 건축, 뭐 좀 빗대어 얘기하면 산삼 같은 건축, 실제 건축이 이럴 수 있는지 한번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 그리면 이제 쾌적인데요. 쾌적을 얘기할 때 뭐 짧게나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전쟁은 완전히 양상이 달랐어요. 보시면 왼쪽이 1차 세계대전이고 오른쪽이 2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무기의 어떤 파괴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무기를 해봐야 기관 단총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냥 깨진 유리창 좀 바꾸고 벽에 페인트 새로 칠하고 이제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살았으면 됐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른바 본격적인 파괴 무기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폭기하고 탱크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수많은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사진 위에 있는 게 지금 독일의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괴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의 시내에 있는 건물 사진인데,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1950년대 이제 초반부터, 그러니까 전후부터 60년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백만 개의 건물을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신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망가진 건물은 어쨌든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건물 내에서 겪지 않았던 이른바 이제 결로와 곰팡이 문제를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이 곰팡이라는 게. 그러니까 곰팡이라는 건 알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곰팡이가 이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되면서 매우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 전후 복구 사업이 대대적으로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자는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이 새거나 이제 그런 정도가 하자였는데,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하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상황으로 제가 좀 바꿔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이미 다 겪었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3m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속에서 발바닥은 절절절 끓는데 왜 이 코끝은 왜 시린가?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공간 내에서. 그리고 왜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우풍이 느껴지는가? 왜 유리창에는 결로가 생기고 왜 곰팡이가 생기며 애들은 왜 항상 감기에 걸리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게 하자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하자가 생긴 거죠. 건축계 내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죠. 하자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대한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자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쉽다는 건 그러니까 남양에 그러니까 햇빛 좋잖아요. 따뜻한 햇빛. 그래서 이 햇빛이 좋은 남양에는
가급적 큰 창, 그리고 햇빛이 없는 북쪽엔 가급적 창을 작게 내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창의 성능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 단열을 하되 이 두꺼운 단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단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각종 틈새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좋지 않으니까 이제 틈새 바람은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남향의 창이 크니까 여름에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남향으로 적절하게 차양을 두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열 손실도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도 힘든 거죠. 너무나 춥고 더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창을 열어 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환기를 하자라고 하는 이 5가지 원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근간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은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게 됩니다. 이걸 정말 잘하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5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놀라운 결과라는 건 이전에 건물 내에서 열을 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도 열이 나고 기계에서도 열이 나고 조명에서도 열이 나요. 이 열이 너무나 작은 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해왔던 열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를 정말 잘하면 이 얼마 안 되는 열로 난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놀라운 발견이냐면,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보일러를 떼야만, 그러니까 뭐 보일러든 벽난로든 떼야만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이 실내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만 가지고 난방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을 일단 논문 수준에서 밝혀낸 거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주정부에서 이제 돈을 좀 펀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증 건물을 짓습니다. 4세대 연립주택을 지어서 실제 난방 없이 가능한가 라는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94년에 12월 2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 한 달 동안 난방을 끄고 실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실험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뭐 코트 막 껴입고 버틴 게 아니고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실내 온도가 쾌적한 온도에 도달한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걸 이때서부터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패시브 하우스가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좀 넓은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계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했길래 이런 게 참혹한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의문을 이제 품게 돼요.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땅의 주인이 누군가? 땅의 주인은 당연히 건물주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죠. 땅 주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고민의 근간은 그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원래 그 땅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들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친환경 잘 와닿지 않고 뭐 지구온난화 뭐 말은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그걸 약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큰 숫자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가 2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닌데 200만은 종이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인간도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잖아요. 200만 종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종 중에 인간이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찾아낸 종의 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을 찾아낸 거죠. 그 밑에 근데 훨씬 큰 숫자가 있습니다. 3천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3천만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구상에 있다고 추정되는 종의 수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땅속에 있는 종은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종의 수가 약 한 3천만 종이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이제 136이라는 숫자인데 위에 있는 숫자보다 현저히 작은 숫자긴 해요. 근데 저게 멸종에 가는 종의 수입니다. 근데 이제 멸종은 기간이 중요하죠. 얼마에 136종이 멸종하고 있는가? 그 기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매일매일 136종이 멸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사실은 상상의 학문이거든요. 이제 과학자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136종이 멸종해 가면 인간도 이 종의 하나니까 언젠가는 인간이 그 사이에 껴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역시 이것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인류가 멸종한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 그런 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이제 사진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 버섯이에요. 삭갑버섯이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밖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새로운 종이 그러니까 찾아진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큰 수리 팔랑나비라는 나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비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이게 멸종 위기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된 거죠. 해제가 된 게 뭐 무슨 과학, 그러니까 뭐 인공수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나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큰수리 팔랑나비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류는 매일매일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종을 찾아내고 매일매일 새로운 종들이 멸종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분명히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래서 땅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깊은 고민을 통해서 건축이 하나의 선언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선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반성을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원래 이 땅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들이 최대한 이 땅에 살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친환경 건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즉 친환경 건축은 앞에 이제 3.3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건축의 본질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3천만 종, 이제 그 종이 보존되게끔 노력하는 건축,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 친환경 건축입니다. 근데 다만 인간도 하나의 종이니까 건물 내에선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바깥쪽으로는 이 나머지 종들의 유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축, 이제 그게 친환경 건축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 한수 요나스라는 분이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철학책이라 쉽지는 않지만 이 책의 핵심이 요 밑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라 제가 좀 일부러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집단적 행위의 부작용, 그리고 일상적 행위의 부작용.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책이에요.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또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역시 철학이라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비근한 예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매년 식목일이 있잖아요. 식목일 날 이 자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프랜카드를 걸고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을 깨끗하게.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그 하루 산 하나에 나온 프랜카드 쓰레기예요. 이분들이 이제 버리고 가신 거죠. 물론 챙겨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수 요나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반복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산을 아끼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환경을 그냥 어수 잘했네 뭐 그렇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누가 더 환경을 위한 건축을 했나를 좀 정량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녹색 건축 인증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리드, 영국의 브리엄, 일본의 카스비 같은 제도가 다 마찬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GCD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영문은 그렇고 한글은 녹색 건축 인증인데요. 이게 크게는 이제 7가지에서 8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굳이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토지 이용, 에너지 환경, 재료, 수자원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이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 환경성 선언 마크라는 게 있고, 이제 이른바 저탄소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원료 단계부터 이런 제품 하나가 나올 때까지 들어간 전체 에너지의 양, 그걸 탄소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탄소를 많이 썼냐라는 거죠. 어쨌든 지구 온난화의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하는 게 탄소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시면 음료수 옆에 이런 CO2 마크랑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요게 이 제품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들어간 탄소 양이니까 가급적 같은 음료수를 드시더라도 이 숫자가 작은 음료수를 이제 그러니까 좀 선택하기를 이제 국가가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에너지 적게 쓴 제품은 아예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고 CO2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좀 선택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고 제품을 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게 좋은가 이제 그런 거 요즘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만든 훌륭한 인증이 있습니다. 이 마크는 잘 기억해 주면 좋은데요. 환경표지 인증이라는 건데 나뭇잎하고 손바닥이 마주보고 있는 이제 마크예요. 이거는 매우 엄격한 이제 품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인체의 무해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요 마크를 보고 사시면 이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제도에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은
특히나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구인데요. 이게 뭐 친환경 페인트, 뭐 친환경 마루 다 선택하고 나서 이게 가구만 들어오면 이게 눈이 따갑고 매캐한 냄새를 많은 분들이 느끼세요. 이제 그 매캐한 냄새가 이제 포르말데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모든 판재는 이제 품질 시험을 거치도록 이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러니까 슈퍼 이제로, 뭐 이제로, 이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 많은 가구 회사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이원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믿고 사는 거죠, 많은 소비자들이. 근데 아셔야 될 건 이 이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가구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법이 정한 하한선이에요. 즉 우리나라 실내에서 쓰이는 모든 가구는 이원부터 허용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하로 내려가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하한선으로 만든 가구가 과연 내 몸에 정말 좋은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구를 사실 때는 그러니까 이원,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하한보다는 당연히 그 위가 낫겠죠. 이제로나 슈퍼 이제로 정도의 가구를 꼭 선택해서 사시는 게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활용이에요. 녹색 건축에서 매우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항목이고요. 재활용은 아까 한스 요나스가 얘기한 어떤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일상의 반복, 뭐 그런 거에 아주 비근한 예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쓰레기를 이 중에 어느 통에 버리든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어느 통에 버리는지만 결정해 주면 이른바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재활용이 현대에 들어와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됐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얀색 벽돌이 있어요. 흰 벽돌. 이게 아마 8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우리나라 유행을 했다가 한때 싹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라진 이유가 하얀 벽돌은 하얀색 흙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백토로. 근데 이게 과거에 이 백토산이 뉴질랜드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얀 벽돌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 뉴질랜드에 있는 백토산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얀색 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흰 벽돌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른 산을 하나 찾아서 지금 다시 하얀색 벽돌이 생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건축 자재를 포함해서 모두 땅을 파서 만듭니다. 땅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러니까 한번 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하는 게 캐서 이제 구워서 만든 건데, 한번 캔 걸 다시 쓰지 않은 겁니다. 그걸 다시 쓰지 않으면 또 캐야 되니까 이게 캐다 보면 결국 이게 없는 거죠.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를 캐서 벽돌을 만들듯이 이 벽돌을 다시 재활용해야만 이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재활용이 갖고 있는 의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원래 있었던 환경, 이제 그걸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유지하자. 근데 그거는 빗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빈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 많은 빗물은 그러니까 땅 표면에서 이제 옆으로 흘러가고 또 많은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근데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진 거죠.
건물이 지어지면 최소한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더 이상 빗물이 못 들어가요. 이제 건물이 띄엄띄엄 있어서 상관없는데 도시는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땅으로 스며들었던 빗물의 양보다 이제 현저하게 양이 줄어들게 된 거고, 결국 땅 속에 물이 없는 거죠. 땅 속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뉴스로 들으시는 이른바 싱크홀 문제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흙 속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안밀 침하를 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물론 이게 건축만의 탓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건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실천적인 거는 요즘 뭐 지자체 아마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투수성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빗물이 쉽게 땅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포장인데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포장이다 보니까 걷는데 좀 불편해요.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좀, 그러니까 사람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땅속의 환경, 그러니까 수자원을 위해서 꼭 법이 정한 면적뿐만이 아니고 가급적 건물 외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이 그러니까 투수성 포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위해서. 간단하게 친환경을 좀 짚어드렸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제 일상생활하고 매우 가까운 몇 가지만 좀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꼭 나를 위한 건축이 친환경 건축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친환경이 있다. 이제 그걸 좀 이해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인으로 가보죠. 나를 위한 건 무언가 그러면 좋은 집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을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답다, 뭐 숨쉰다, 뭐 여러 집이 그러니까 표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어요. 뭘 안 해왔냐면 양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얼마만큼인가. 양을 따지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설계를 의뢰하러 오신 분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주부들한테 항상 첫 번째 질문 이걸 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왼쪽 오른쪽 집 중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아름다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세요. 이게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애들도 아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느 집인가. 근데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일상생활에 요즘 워낙 흔히 보는 거니까 이거는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열을 찍는 거잖아요. 이 장비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집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열에 대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리죠. 이걸 다 설명드린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건물에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무언가. 물론 이 열화상 사진은 이 두 집에 대한 열화상 사진은 아니에요. 비근하게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든지 돈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만의 집, 나만의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온 가족이 어쨌든 들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설계도 하고 다 했어요. 이제 정말 꿈 같은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역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공사비를 산정한 거죠. 그러니까 내역서를 딱 받으면 모든 가족이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꿈들이 일순간에 확 사라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공사비를 받게 되면 시작이 돼요. 내가 꿈꾸는 집들은 이런 집이었어요. 정말 내 평생 이런 식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꿈이었는데 결국 나의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 그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건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집은 이게 정말 비싸다고 하는 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한옥을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옥에 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이런 한옥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내부가 한옥인 집에서 살고 싶은가. 이게 빨간 약, 파란 약이에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한옥에 살고 싶다면 내부가 한옥인 집이 내가 꿈꾸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이 한옥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게 건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만 안 새면 좋은 집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순한 한 줄의 글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 같아요. 비만 안 새면 좋은 집이다. 이건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는 옛날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뿐인 거지, 건축의 중요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구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뻐도 그러니까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가거나.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물이에요. 누수가 되는 집에 한번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삶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져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예뻐도 비 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열입니다. 요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춥고 안 더운 집이 좋은 집인 거죠. 이게 모두가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디자인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래전에 정해졌고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분, 그러니까 많은 건축주분들은 이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 구조, 물, 열이 이미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집 혹은 뭐 훌륭한 인테리어,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일상생활의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직전인 건물. 또 이거는 참 불행한 사고인데, 어떤 천창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관공서는 이제 새는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건 뭐 팩트니까 뭐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고흥군청은 그러니까 군수실에서 이제 비가 샌다는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워요. 많이 덥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꿈꾸는 집을 지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단열 텐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추우니까 잘 때 이 텐트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0평 집을 짓고 그러니까 잠은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새로 지어진 집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관공서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을 지었는데 심각한 균열이 있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누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천장이 다 젖은 거죠. 집을 지었는데 이제 곰팡이가 이제 너무 심하게 생긴 거죠. 이 밑에 이제 결로까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동의어의 반복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예산에 한계가 있고요. 그 예산을 일단은 구조, 물, 열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빚에는 이쁜 집, 금가는 이쁜 집, 곰팡이 핀 이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건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당연히 싼 재료 쓰면 예산은 줄어요. 근데 이게 싸다고 하는 게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것 중에 인체에 해로운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공사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순한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왼쪽의 집하고 이게 이 네 집이 면적이 동일합니다. 바닥 면적이 똑같아요. 다 30평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수록 외벽의 길이가 10%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4m씩 늘어나요. 4m, 8m, 12m. 그래서 결국 제일 왼쪽 집하고 제일 오른쪽 집하고 결과적으로는 외벽의 길이 차이가 12m, 약 30% 정도가 차이 납니다. 쓰는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이걸 인면으로 그리면 제일 왼쪽 집의 그러니까 인면적이 요 밑에 회색 정도라면 오른쪽 집은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외기랑 접한 면적이 30% 더 있는 거니까 당연히 냉난방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랑 몸을 펼치고 있는 거랑 느끼는 추위가 다르듯이 건물도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덥다 춥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보여드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 50평 정도 되는 집이고요. 완전히 동일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외벽 면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가 나냐면 80제곱미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외벽의 길이가, 그러니까 면적이. 근데 이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이 실행가로, 그러니까 시공비죠. 시공비가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가설부터, 그러니까 건물 다 끝날 때까지가, 그러니까 즉 80제곱미터가 더 넓은데 제곱미터당 5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양쪽 집은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면서 공사비가 4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집이.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이거는 내가 쓰는 면적도 아니고 그냥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 4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냐면 아마 이 집 아주 고급 창을 넣는다고 했을 때 창문 전체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4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외벽을 줄이면 공사비가 줄고
냉난방 에너지가 그냥 줄어요.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꿈꾸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를 단순화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똑같은 얘기지만 물론 돈이 많으시면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밀인데요. 기밀에 대해서 뭐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돼요. 첫 번째 오해는 숨 쉬는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숨이 무언가, 숨 쉬는 집은 그러니까 뚫려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수많은 구멍이 있는데 그러니까 숨 쉬는 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집에 일부러 구멍을 뚫어야 된다. 좀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숨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의 숨인 거죠. 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틈새발이 정말 많은가? 그러니까 저희가 풍속계를 가지고 실제 집의 구석구석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외계 유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 시공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다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틈새가 실제로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건 많은 배관들이 외벽을 관통하게 돼요. 이게 꼭 설비 배관뿐만이 아니고 뭐 외등이나 뭐 CCTV 같은 그러니까 전선도 외벽을 관통하거든요. 이런 관통하는 부위에 많은 누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틀하고 구조체 사이를 그냥 폼 쏘고 끝냈거든요. 물론 폼이라도 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에는 전용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틈새 바람을 막는 그러니까 전용 테이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면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고요. 기밀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단열 얘기인데 단열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단열을 두껍게 해야 좋은 집이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요즘 아파트 단열 굉장히 두껍게 하거든요. 법이 강화돼서. 근데 열화상으로 찍으면 이것처럼 열이 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라는 게 있지만 이걸 다 지켜서 준공된 건물도 실제 찍어보면 무수히 많은 열 손실이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단열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연속되지 않은 단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열은 두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끊김없는 단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설계하다 보면 도면을 받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빨간 펜 선생님이 되시면 돼요. 빨간 펜 하나 들고 단열재를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해서 쭉 건물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이게 최고의 단열입니다. 이게 단열이 끊어지지 않게 돼 있다는 건데요. 실제 도면을 한번 봐볼까요? 도면에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표현된 부분이 이게 단열재예요. 그럼 과연 이 집은 이게 어느 그러니까 주택의 단면도인데 시작한 곳으로 단열재가 다시 돌아오는가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좌상단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 한 군데 끊어져 있죠. 또 쭉 가면 역시 끊어져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서 시작하면 끊어져 있고 또 끊어져 있고 이것처럼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은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비록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앞에 도면을 간략하게 어느 한 부위를 끊어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외벽은 이쪽에 단열재가 있고 지붕은 이 아래쪽에 단열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군데가 단열재가 끊어져 있잖아요. 이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막대한 열 손실이 있고 이게 열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위가 결국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결로와 곰팡이는 당연히 삶의 질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눈이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단열이 끊겨져 있는 부분부터 눈이 녹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 집은 단열이 그러니까 저런 부위가 단열이 안 돼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절대 다수의 건물이 이렇게 단열이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끊김없는 단열이 된 집은 눈이 내린 다음에 하나도 그러니까 눈이 끊겨져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단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열재 두께보다는. 그래서 이 단열이 쭉 끊기지 않게 연결되면 이게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건물을. 그러면 아까 똑같은 형태지만 내부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거의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삶의 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을 다 떠나서 내 몸에 이로운 게 어떤 집인가,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가장 큰 핵심 사항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형태, 그리고 틈새 바람 없게 만들고, 그리고 끊김없는 단열. 이것 이외에도 신경 쓸 건 정말 많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근데 그걸 위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요.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기술 자료실에 가보시면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국토부의 펀딩으로 저희가 만든 책자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축사라든가 시공하시는 분한테 이 책자를 주고 참고하라고 주시면 되고요. 이 책자는 건물의 각종 부위별로 당장은 아니에요. 하자라는 게 문제가 당장 일어나면 그나마 마음 편하죠. 그냥 하자 보수 기간 안에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집에 뭐 1, 2년 살다 끝날 건 아닌데 이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별로 나타나는 하자가 어떤 원인이고 그게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이 하자를 막을 수 있는가를 아주 간단하고 최대한 쉽게 만들어낸 책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건전한 건물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은 결국 나를 위한 건축이기도 하지만 지구를 위한 건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게 결국 건강이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육체적, 심리적을 다 떠나가지고 결국 핵심은 하자가 없는 건축입니다. 하자 없는 건물이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시작이에요. 그게 친환경 건축의 시작이라는 거죠. 일단 하자 없는 건축을 만드시고 거기에 약간의 배려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배려, 혹은 이웃에 대한 배려, 혹은 내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한 다음에 이쁜 집, 아름다운 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친환경 건축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어떠한 집을, 어떠한 건물을 지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